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9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9%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급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4,3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5,1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오늘은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코스닥도 16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까지 반등을 좀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나 싶었는데요. 저점을 낮춰버리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N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이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시장 상황이 계속 이 변동성이 크고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매수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이탈시켰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수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들어와 주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지수가 방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금융 투자도 좀 들어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우리 시장이 웬만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또 변동성도 좀 있고 연초까지 또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빠져나가는 추세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마지막 장인데요. 내일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9% 떨어졌고요. 차곡차곡 올라오던 그런 분위기가 다시 꺾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8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좀 했지만 오늘 기관 투자자도 골고루 좀 매도를 하면서 계속 이탈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계속 미국의 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해서 2차전지가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크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증시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요. 2.5%, 3.5%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니케이는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0.7% 정도 하락했고요. 상해종합은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계속 올라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간 하락 없이 올라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이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이대로 뭐 대조정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큰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은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떨어졌다가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금 투자자들이 이탈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여기를 메우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서는 꽤나 이제 큰 손실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언제 조정이 나올지도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건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미국의 부채가 많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 금리에 대한 고금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는 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급락을 한 이유는 아침에도 공지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원달러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1449원으로 아침에 봤을 때보다는 좀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환율을 보면서 이 금리 정책 발표 이후에 뚝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상방을 뚫고 올라갈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위로 지금 향한 상황이고요. 꾹꾹 눌러지는 분위기에서 상승 수렴으로 진행되어서 확실히 지금 고점을 뚫고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2년에 이때가 7월이네요, 8월이네요, 9월 정도 고점을 찍었었던 데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환율이 안정화되기는커녕 계속 수렴을 하다가 이제 상방을 뚫고 나가는 형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금융위기 때나 나오던 이 환율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00원을 갈 수도 있다. 금융위기 때는 1,595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만큼 파동이 컸는데, 지금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모습들이 계속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릴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볼 거고요. 미국 금리 움직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미국의 금리 정책 발표가 있었죠. 근데 금리 0.25%를 인하했지만 지금 당장 내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2025년 내년에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원래 4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2차례로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내려도 내년 말에 금리가 3.9%다. 미국의 금리가 3.9%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금리 격차가 심했고 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내년 말 가더라도 아직도 미국 금리가 3.9%다. 우리나라가 지금 3.0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금리를 하나도 내리지 않아도 내년에 계속 동결만 하더라도 이 금리 차이가 최소 0.9%입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최소 0.9%씩 차이 나는 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원화가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들이 생각보다 강하다, 물가가 아직도 높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는 반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고 이제는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아직도 경기가 강하다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격차와 그 다음에 국채 금리에 대한 격차도 벌어지기 때문에 외인 투자자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의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미국 주식을 사던가 미국 채권을 사던가. 앞으로 이 환율에 대한 격차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원화에 대한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원화가 뭐죠? 코스피 들고 있으면 원화죠. 그래서 코스피 팔고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 원화를 결국엔 달러로 바꾸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에서 아무리 수익을 본들 달러가 계속 올라간다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1,450원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하니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이런 상황 속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내년 내내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이 외환 보유고가 이전 2021년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4,600 정도에서 4,15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12월 달에 이 외환 동향을 보시면 외환이 엄청나게 지금 원달러가 급상승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46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448원까지 낮추긴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미국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한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리려고 한다. 이 두 단어만 주고 보더라도 원화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그런 이제 내년에 고금리 정책에 대한 이 우려감으로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선물 지표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도 상당히 고점입니다. 고금리가 무슨 뜻이죠? 결국에는 경기를 활성화를 좀 둔화시키겠다. 계속 돈을 옥죄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물가가 강하다라고 신호를 줬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를 할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외환 위기 이러한 것들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제 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들도 점점 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자금들이 빨려 들어갈 겁니다. 미국으로. 그런 자금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 물가를 잡겠다고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 특히 트럼프가 관세까지 부과를 한다면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그 방향이 지금 계속 우리를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외환이 지금이야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1448원으로 조금 떨어졌지만 언제 다시 치솟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될수록 환율이 올라갈 텐데요.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5%입니다. 4.3% 후반대에서 단숨에 급등을 해버렸죠. 지금 아까 그 환율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 국채 금리는 계속 높이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높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이 점점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채권에 투자를 하면 이 4.5%가 수익이다 라고 한다면 웬만한 우리나라 주식 그냥 배당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고요. 안전 자산으로서의 이 미국 증시, 그죠? 미국의 주도권 이런 것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강세를 생각해 본다면 계속 미국의 채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년이 부담된다면 단기물에 투자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물의 수익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채권 수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2%대거든요. 누가 투자를 할까 이러한 생각밖에 들지 않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나라의 채권 발행이 신규로 되었을 때 수익률은 당연히 이제 지금 미국 국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채권보다 미국의 채권이 더 인기가 있을 거고 그렇게 점점 벌어지게 될 거다. 그 상황이 2025년에 어떠한 상황을 만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행히도 일본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12월에 금리를 동결시켰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동결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릴 때 일본이 올려버리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해서 미국 증시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일본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까지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엔화까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 보았고요. 내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10원 하락했고요. 1.16% 하락해서 17,8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거의 보합 수준까지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외 거래도 평소처럼 이제 크게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18,260원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하나 소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끝나고 시간에 이렇게 한수원 컨소시엄이
2조 8천억 루마니아 원전 설비를 수주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공과 총괄 주요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2조 8천억 원은 총 사업비 규모고요. 한수원의 몫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참여를 했지만 우리의 예상만큼 그렇게 큰 수주권은 아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한수원 컨소시엄과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는 19일 오전 8시에 이제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계약 체결이죠. 그래서 오는 2027년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그거를 2030년까지 계속 운전을 목표로 해서 노후화된 기기 교체와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캔도 에너지 캐나다와 그다음 안살도 뉴클리어 이렇게 이탈리아 기업과 컨소시엄 이렇게 3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1조 2천억 수준의 수주를 했습니다. 한수원은 이제 협력업체로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이제 시공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노후화된 기기 위주로 이렇게 발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교체를 해주는 그런 수주권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기기 비용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원의 총 수주 금액이기 때문에 뭐 수천억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이렇게 쭉 힘을 받아서 내일 장에서도 계속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사실 저 한수원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설비 개선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체코 본계약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수주에 대한 확신이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거래 상승의 의미가 내일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잠깐 이제 저는 이슈에 의해서 그동안 내려갔던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수주 때도 사실 이 시공 수주권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러한 소식들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이제 선방을 잘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닥 라인을 좀 형성하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제 확실한 소식이 나왔을 때 좀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이후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갭이 꽤나 벌어져 있어서 아직도 21선과 갭이 벌어져 있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440만 주였고요. 뭐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계속 부족했고 지금은 매수 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115만 주를 이탈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매도가 좀 많았고요. 그 매도 많은 것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간 투자자는 보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45,000주 매수하면서 그래도 확실히 매도를 끝냈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간 투자자의 매도세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매수 매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은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는 건데요. 그 분위기가 쉽게 지금 개선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만 아니었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좋은 시장의 분위기였다면 지금 주가가 훨씬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기와 때를 너무 계속 운이 없게
좀 비껴 나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성장성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도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체결이 125만 주였고요. 상환이 3만 8천 주, 그래서 120만 주가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 계속 잔고가 지금 다시 늘어나면서 137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연말 가까워졌을 때 대차 잔고가 종종 늘어나곤 했는데 지금 아마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특별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뭐 매수 매도 직접적으로 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뭐 신한증권이 조금 매도가 좀 있었지만 뭐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114만 주 매도해서 7만 7천 주로 플러스가 잡혔는데요. 이건 아마 대차 잔고를 늘림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4.13%로 비율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늘어난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연말에 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초 들어갔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내일 하루 끝나면 이제 이번 주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그 다음에 목, 금 해서 4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은 폐장일이죠. 그래서 총 6일 정도 거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단 저는 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꼭 연말 연초에 뭔가 시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제가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거스르자라고 할 만큼 제가 돈이 많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졌지만 최근에 늘어난 대차 잔고의 영향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간에 보았을 때는 1000만 주 정도에서 지금 아까 1300만 주까지 300만 주 이상 대차 잔고로 늘어난 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량을 감안한다면 지금 뭐 23%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23점 중반 정도.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결국 많은 매수를 진행해 왔고요. 네, 크게 뭐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지금은 전체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수주 소식은 말씀을 드렸고, 그거 이외에 사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나와서 오늘 개인적으로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근데도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이게 좀 묻힌 듯한 느낌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주기기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그 엑스에너지 두 곳만 이제 기자재 공급권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는데 언제였죠? 몇 달 전에 우리나라의 이 미국의 많은 이제 SMR 기업 이 관련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그 제작에 대해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 공장에 대해서 시찰을 하고 갔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병안을 추진함으로써 SMR에 대한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빨리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필요하다, 절실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는 것 같고요. 테라파워가 SMR 사업의 주기기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주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에 345MW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2030년에 상업 운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주기기 제작 착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테라파워의 첫 SMR 사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감으로써 첫 하나 납품한다고 크게 규모가 크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SMR의 첫 프로젝트에 두산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번 계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 초도호기 SMR 기자재의 제작 가능성 검토 및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완전히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제작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그 자체가 거의 체결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 원자로 보호용기, 원자로 지지 구조물, 노심 동체 구조물 등 주기기 3종에 대해서 제작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듐 나트륨 SMR은 4세대 SMR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진부한 기술이죠. SMR 중에서도 가장 최전방에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이 테라파워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첫 프로젝트에 들어간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가가 조금 아쉽게 반응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시장 상황이 아니었다면 꽤나 이제 힘을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고 있는 SMR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거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전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와 그 다음에 테라파워가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총 3곳에 대한 주기기를 공급 제작할 수 있고, 그 주기기 외에도 저렇게 이제 보호 경남 용기인가요? 그런 것들도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이 SMR 프로젝트들은 우리나라 국내 상황과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소식이 이 테라파워 말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하나가 터져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라파워가 모두 다가 아니죠.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SMR 업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클로입니다. 샘 올트먼 후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오클로가 지금 이제 12기가와트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아직 건설한 것도 아니고 이 실체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계속 이 오클로가 확실히 이제 후원하는 이 경영자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협약 형태이기 때문에 MOU 체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12기가와트를 뉴욕주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도 남는 그 용량을 지금 이제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어디와 했죠?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미국이 어디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있고, 이 SMR 관련 기업들이 저렇게 이제 계속 미국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근데 그 힘 받고 있는 SMR 기업 중에 3곳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이 오클로는 어떤 제작업체를 찾을까? 자, 이러한 이 기업들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독자적인 협력 소식들이 결국엔 트럼프 귀에 들어갈 거고요. 트럼프가 한 번이라도 이 SMR에 대한 협력 상황을 언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직접적인 협력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당이죠.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 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분쟁 현황을 묻고 이러한 이제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내부에 있는 그래도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이 의지는 있구나. 특히 이 SMR에 대한 중요성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와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두산 등이 우리 기업들이 이 소형 모듈 원자로 등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합작 회사를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장 크게 우려를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뉘앙스가 바뀔 수도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의원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SMR과 이 원전 에너지는 확실히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의 안정성, 그 다음에 국제 이 에너지 시장의 패권 다툼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 각각의 이 국가들이 안전한 에너지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 기저에너지원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만 늘릴 수는 없고 당연히 그렇다는 것은 RE100 자체가 역설적인 상황이고 대만과 탈원전했던 그 독일도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난리다. 일본조차도 RE100을 목표로 지금 재생에너지를 대폭으로 늘려서 40에서 50%를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이면에 지금 이제 석탄 에너지를 40% 가까이 쓰고 있더라. 그 나머지 20%는 원전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정말 이제 골로 갈 뻔했던 그런 일본조차도 원전 에너지를 다시 살려서 2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석탄 에너지를 쓰면서까지도 에너지 경제성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대폭 늘리면 뭐합니까? 그렇게 탈석탄 하지 않고 석탄 에너지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RE100 자체가 캠페인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근본적인 그 탈석탄 그죠? 탈 온실 효과에 대한 그 방향성이 완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맞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자.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뭐 서로의 성과를 까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좀 이 정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그렇게 싸워대니까 자 이제 체코까지 국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계속 이런 불확실성을 주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깎일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국내 증시도 불안정하고 국내 펀더멘탈도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추진 방향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체코가 과연 뭘 믿고 우리에게 본계약을 줄까요? 지금이야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3개월 뒤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일지 알 수도 없고요. 그때 환율이 너무 치솟아서 우리나라가 흔들릴 만큼 진행이 된다면 체코도 계속 신뢰도를 잃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만 악재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빈틈을 노리고 있는 프랑스 EDF, 웨이싱하우스가 계속 우리나라를 흔들어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도 오늘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좀 있네요. SMR에 대한 이 공급사를 이제 늘렸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떠나서 테라파워 떠나서 이렇게 오클로라든지 또 그 외에 뭐 홀텍이라든지 이런 여러 SMR 기업사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 공급을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냄새를 맡고 야당 쪽에서도 한미 합작 회사를 언급하면서 수출을 협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니 이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주가를 떨어뜨렸던 우리나라의 불확실한 환율 시장, 그 다음에 국채 시장이 아직도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 전체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는 않으나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은 아직도 그래도 꺾이지 않고 잘 유지는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이 방향을 잡고 갈지 굉장히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계속 증시에 대한 불안정성도 말씀을 드릴 거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성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두 개 중에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 요소가 더 강한 요소가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를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빼내고 있는 요인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안정화된다면 이제는 이 소식들이 좀 힘을 받을 텐데 그 상황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말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연초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어떤 또 이 변동성 있는 발언을 할지 변칙을 주는 상황을 만들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 계속 지금 이제 정쟁으로 치닫는다면 이러한 발언도 사실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도 이 정쟁을 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차분히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이제 흐름을 볼 거고 계속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한 가능성과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